저는 지금 46이고요. 이민준이라고 합니다. 작지만 나름 성공한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40명 정도 되는 IT 솔루션 회사예요.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연봉도 억대 후반 정도 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저는 정말 이상한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3천만 원을 전달했어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갚으라는 말도 없이 그냥 건네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액을 누구에게 보내실 것 같으세요? 가족? 아니면 정말 절친한 친구? 아니면 생명의 은인? 그런데 저는 학창시절 저를 괴롭히던 친구에게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왕따였던 저를 괴롭히던 그 친구한테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비참했습니다. 우선 집안 형편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허리를 다치셔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저를 키우셨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셔도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버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제 옷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자면 같은 체육복을 일주일 내내 입고 다녔습니다. 빨아서 입을 여분이 없었거든요. 신발은 밑창이 다 닳아서 비 오는 날이면 발이 다 젖었어요. 점심밥도 없어서 매일 도시락을 싸와야 했는데 그 도시락 내용물이라는 게 김치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수 사 먹을 때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1,000원짜리 음료수 하나도 사 먹을 수 없었거든요. 키도 닿고 말랐고 성격도 극도로 내성적이었어요. 그런 제가 학교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는 뻔하시죠? 특히 우리 반에는 정말 무서운 무리가 있었어요. 리더는 김성호라는 친구였는데 키가 180에 몸무게도 80kg가 넘는 덩치였어요. 썸도 잘했고요. 성격이 정말 포악해서 화나면 책상을 발로 차고 애들 멱살 잡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태현이 있었어요. 2인자 격이었죠. 태현이는 성화는 좀 달랐습니다. 성우보다 성격이 조용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성우 무리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거든요. 다만 이상한 건 태연이는 다른 애들에 비해 저를 직접 괴롭히는 일은 없었어요. 성우나 다른 친구들이 저에게 뭔가를 할 때 태연이는 주로 뒤에서 말없이 지켜보곤 했죠. 그래서 더 무서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뭘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부터 시작이에요. 학교 가는 길에서도 성우 무리를 만날까봐 다른 길로 돌아가곤 했고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도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지훈이었어요. 지훈이는 저와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고 키로 작았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정말 천사 같은 친구였어요. 제가 점심값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 자기 용돈에서 빵 하나를 사다가 몰래 제 책상에 놓고 가곤 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놓고 간 거 같은데?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요. 성우 무리가 저를 괴롭히려고 찾을 때는 지훈이가 멀리서 손짓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저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성우한테 맞아서 코피가 났는데 지훈이가 화장실로 데려가서 휴지로 닦아주면서 괜찮냐? 많이 아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지훈이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걸 봤어요. 지훈이는 자기도 어려운 형편인데 항상 저를 챙겨줬습니다. 겨울에 제가 패딩 하나 없어서 추워하고 있으면 자기 외투를 벗어서 야, 잠깐 입어봐. 하고 건네주기도 했어요. 정말 지훈이 없었다면 저는 고등학교를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태현이 바로 제가 며칠 전에 3천만 원을 보낸 그 친구입니다. 도대체 왜 제가 저를 괴롭히던 태현이에게 그런 거액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고마웠던 지훈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실은 20여 년 만에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진실을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어깨를 부딪힌다든지 제 책가방을 발로 차서 책들이 바닥에 흩어지게 만든다든지.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성우는 정말 잔인했어요. 저를 복도 끝으로 불러내서는 야, 거지야. 오늘 용돈 얼마 가져왔냐? 라고 묻더라고요. 없다고 하면 주먹으로 배를 치거나 발로 정강이를 차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가져와. 내일까지. 어디서 돈을 구하라는 거죠. 어머니한테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그럼 다음날 더 심한 일을 당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으면 성우 무리가 와서 도시락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 뭐 먹고 있냐? 반찬이 시시하네. 그냥 버려.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굶어야 했어요. 집에 가서도 배고프다는 말을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오시는데 화장실에서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볼일 보고 있으면 뒤에서 밀치거나 찬물을 뿌리거나 한 번은 변기에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더 심했어요. 축구할 때 일부러 저를 향해 공을 세게 찬다거나 농구할 때는 제가 공을 가지면 온몸으로 들이받더라고요. 미안, 실수야. 하면서 웃는 거죠. 겨울에는 이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지만 눈 내린 날에 저를 끌고 가서 눈 속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차가운 눈이 목 안으로 들어가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태현이는 어디 있었냐고요? 항상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말리지도 않았죠.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태연이를 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성우처럼 완전히 악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애매한 존재였죠. 매일 집에 갈 때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맞은 상처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거울을 보면 멍든 얼굴이 보였어요. 어머니한테는 계단에서 넘어졌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쳤다, 이런 거짓말만 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이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요. 또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가끔은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매일 속에서도 저에게는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박지훈이었어요. 지훈이는 정말 제 인생의 구원자였습니다. 지훈이와 처음 친해진 건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어요. 제가 성우무리한테 또 괴롭힘 당하고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지훈이가 들어와서 저를 봤거든요. 야, 괜찮냐? 그때 지훈이가 건넨 그 한마디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어요. 지훈이도 저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혼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지훈이와 여동생을 키우고 계셨어요. 키우더처럼 작았고 성격도 조용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면 지훈이는 성우 무리들과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완전히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죠. 그리고 지훈이 어머니 분식집에 성우 무리들이 가끔 라는 먹으러 왔거든요. 그래서인지 성우도 지훈이한테는 야, 지훈아. 하면서 그나마 친근하게 대했어요. 괴롭히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전학 온 아이였거든요.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그래서 더 쉬운 타겟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훈이에게는 제가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용기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성우한테 맞아서 입술이 터졌는데 지훈이가 화장실에서 휴지로 피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민준아,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누군가 제 편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저를 도와준 방법들은 정말 세심했습니다. 제가 굶을 때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지훈이가 자기 용돈으로 군것질거리를 사다가 쉬는 시간에 슬쩍 제 책상에 올려놓곤 했어요. 이건 뭐야? 누가 놔뒀나? 하면서 모르는 척하면서요. 위험을 알려주는 것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성우무리가 저를 찾으러 오는 게 보이면 지훈이가 연필을 떨어뜨린다거나 기침을 한다거나 하는 신호를 보내줬죠. 그러면 저는 재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정말 아슬아슬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우가 화가 난 상태로 민준이 그 새끼 어디 갔냐? 하면서 교실을 휩쓸고 다니는데 지훈이가 아, 민준이? 아까 선생님이 부셔서 교무실 왔어. 라고 재빨리 거짓말을 해준 거예요. 추운 겨울날에는 제가 얇은 겉옷만 입고 와서 벌벌 떨고 있으면 지훈이가 자연스럽게 자기 점퍼를 벗어서 야, 좀 입어봐. 교실이 춥네. 하면서 걸쳐주곤 했어요. 제가 다쳤을 때는 더 정성스럽게 챙겨줬어요. 어떤 날은 성우가 제 등을 밀쳐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지훈이가 집에서 연고를 가져와서 이거 바르면 금세 나을 거야. 하면서 발라주더라고요. 그때 지훈이 표정을 봤는데 정말 속상해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픈 게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민준아, 미안해. 내가 더 힘이 세면, 내가 너 대신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지훈아, 무슨 소리야. 너 덕분에 내가 버티고 있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지훈이가 없었다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아니, 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끔은 지훈이가 몰래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야, 이거 너 거 아니야? 하면서 1,000원, 2,000원씩 주는 거예요. 그땐 지훈이가 자기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인 줄 알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지훈아, 너 때문에 너까지 굶는 거 아니야? 하고 물어봤더니 지훈이가 웃으면서 나는 살 빼는 중이야. 다이어트다. 다이어트. 하더라고요. 지훈이는 좀 통통한 편이었는데 진짜 다이어트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냥 제가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도 넉넉지 못한 형편인데 저도 받으면서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거절을 해도 다시 돌려주곤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도 너무 배가 고팠고요. 그렇게 지훈이는 3년 내내 저를 지켜줬습니다.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정말 저에게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는 지훈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나 나중에 성공하면 너한테 꼭 은혜 갚을 거야. 그랬더니 지훈이가 뭔 은혜야. 우리 친구잖아. 하면서 웃더라고요. 졸업 후에는 각자 다른 길을 걸었어요. 저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고 지훈이는 지방에 있는 대학으로 갔죠. 처음에는 연락을 자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졌어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요. 그래도 저는 항상 지훈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성공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지훈이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지훈이를 찾아서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언젠가가 바로 몇 달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정말 절약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긴 했지만 서울에 있는 삼류대학이었어요.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죠.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 환경도 없었고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 때문에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달라져야 한다.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중학생들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생활비도 벌어야 했고 무엇보다 제 자신감을 키우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떨렸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위축돼서 살았는데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학생들 앞에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점점 말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나도 이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왔을 때 친구들이 너 뭔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더 당당해지고 표정도 밝아졌다면서요. 그때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제 자신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헬스장 등록비가 없어서 공원에서 턱걸이, 팔굽혀펴기를 매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요. 몸이 달라지니까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공부 제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엉망이었지만 대학교에서는 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살다시피 했어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였죠. 학점 4.0을 목표로 했는데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기초가 워낙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건 교수님께 직접 찾아가서 물어봤고 선배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요. 2학년 때부터는 학점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3.8, 4.0, 4.2점 장학금도 받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거든요. 항상 움츠러들어 있고 눈치만 보고. 그런데 대학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동아리도 가입하고 학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친구들도 생겼죠. 3학년 때는 학생회 활동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의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런데 진짜 전환점은 4학년 때였습니다. 우연히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원래 경영학과였는데 교양 수업으로 들은 컴퓨터 과목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때가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아, 이거다. 이 분야에 미래가 있다 싶었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작은 IT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은 1,800만 원으로 많지 않았지만 배울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첫 회사에서 3년을 보내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것을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회사에서 처음 맞은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봐주지 않았거든요. 신입사원들끼리도 은근히 경쟁이 치열했는데 저는 여전히 말수가 적고 소심해 보인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민준이는 좀 임팩트가 부족한 것 같아. 팀장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고등학교 때의 그 무력감이 다시 몰려왔어요. 안 돼. 여기서도 무시당할 순 없어. 그날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6시에 퇴근할 때 저는 10시까지 남았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부족한 실력을 채우려고 했죠. 그리고 몸을 단련하는 데 집중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약했던 몸을 절대 그대로 둘 수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헬스장에 갔어요. 처음에는 벤치프레스 40kg도 힘들었는데 1년 후에는 80kg을 들 수 있게 됐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제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제 누가 날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회사에서도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근해서 완성한 프로젝트가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2년 차에는 연봉도 올랐고 팀 내에서 핵심 멤버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저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더 큰 무대가 필요했거든요. 3년차 되던 해 더 큰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연봉을 2배로 올려준다면서요.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회사인데 왜 모험을 하냐? 고 말렸지만 저는 이직을 결심했어요. 안전한 곳에 머물러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새 회사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고 어려운 프로젝트에도 자원해서 참여했죠. 동료들이 민준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변했어. 더 이상 고등학교 때의 그 약한 민준이가 아니야. 5년을 더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기술적인 실력은 물론이고 사람을 다루는 법, 비즈니스 감각, 모든 면에서 성장했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해 저는 인생의 가장 큰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업이었어요. 미쳤어.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동료들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남 밑에서만 살 거야. 진짜 성공하려면 내가 직접 해야 해. 퇴사하던 날 회사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그때 한 선배가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민준아, 너라면 분명 성공할 거야. 너만큼 간절한 놈은 처음 봐. 테헤랄로 뒷골목의 작은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잤고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겪었던 그 절망적인 기분에 비하면 이건 희망이 있는 고생이었거든요. 첫 번째 고객을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나요. 작은 제조업체 사장님이었는데 제가 만든 시스템 제안서를 보시더니 젊은 친구가 참 열심히 했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첫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내가 해냈다? 정말 해냈어. 그 순간 고등학교 때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성우한테 맞던 기억, 태연이와 그 무려 저를 바라보던 시선들, 그리고
항상 저를 도와줬던 지훈이. 지훈아, 나 이제 정말 성공했어. 너 덕분이야. 마음속으로 지훈이에게 말했어요. 그 후 10여 년간 이상을 정말 치열하게 달렸어요. 지금은 직원 40명, 연 매출 50억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개인 연봉도 억대 후반이에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작이죠.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훈이었죠. 언젠가는 지훈이를 찾아서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해야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몇 개월 전 정말 우연한 기회로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결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들은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정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업무상 연락일 수도 있으니까 받았죠. 여보세요? 혹시 민준이 맞아? 고등학교 때 민준이? 목소리가 낯익은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20년이 넘었으니까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아, 나 지훈이야. 박지훈.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렇게 고마워했던 그 지훈이가 먼저 연락을 한 거예요. 지훈아, 세상에. 어떻게 내 번호를? 아, 그게 동창회 준비하면서 연락처를 찾고 있었거든. 너 요즘 되게 잘 나간다면서 회사 사장 한다고? 그래. 작지만 나름대로 해보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 나야 뭐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 지훈이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조금 힘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런 줄 알았죠. 지훈아, 우리 한번 만날까? 정말 보고 싶었어. 너한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 좋지. 언제가 좋을까? 이번 주 토요일 어때? 저녁에 한잔하자. 좋아. 학교 근처 어디서 만날까? 우리는 그 주 토요일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장소는 학교 근처 소두집으로 정했죠. 토요일까지 정말 설렜어요. 20여 년 만에 만나는 지훈이 제 인생의 은인을 드디어 만날 수 있다니. 어떤 좋은 술을 사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토요일 오후 7시 약속 장소인 소두집에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지훈이인지 확신이 안 섰어요. 달라져 있었거든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고 셔츠도 구겨져 있고 전체적으로 지친 직장인의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밝고 따뜻했던 지훈이의 눈이 지금은 뭔가 무거운 걱정을 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훈아? 민준아, 와. 진짜 달라졌다. 완전 성공한 사업가 같은데. 우리는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류가 흘렀어요. 제가 입고 온 캐주얼한 명품 옷과 지훈이의 구겨진 정장 사이에는 20여 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지훈아, 회사 일하다가 온 거야. 토요일인데도 이래? 아, 이거 그냥 습관이야. 요즘 워낙 바빠서. 지훈이가 넥타이를 조금 더 느슨하게 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왠지 더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지훈아, 뭐 마실래? 소주, 맥주, 내가 살게. 아니야, 내가. 지훈이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뭔가 많이 지쳐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니야, 진짜 내가 살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결국 제가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지훈아, 너 지금 뭘 하고 있어? 아, 회사 다녀. 평범한 회사원이야. 아, 그렇구나. 결혼은 했고 응, 했어. 아내랑 잘 살고 있어. 너는? 나도 결혼했고 애들도 둘 있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지훈이는 여전히 예전의 그 따뜻한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보였어요. 지훈아, 너 뭔가 걱정 있어 보이는데? 그게 우리 고등학교 동창 중에 태연이 있잖아. 강태연. 갑자기 강태현 얘기가 나와서 당황했어요. 태연이, 왜 갑자기 태연이 얘기를? 사실 태연이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야. 무슨 일인데? 지훈이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태연이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대. 병에? 혈액암이야.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와. 태연이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강태연. 저를 괴롭히던 그 무리에 있던 태연이가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그런데 왜 갑자기 태연이 얘기를? 지훈이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라 마시고 나서 말했어요. 그냥 요즘 동창들 소식을 들어보니까 태연이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 응. 저도 뭔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태연이에 대해서는 좋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성우 무리에 있으면서 저를 괴롭혔던. 그런데 민준아, 지훈이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왜? 뭔 일 있어? 사실
내가 너한테 2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데? 지훈이가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만작거리면서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너를 도와준 사람이 사실은 응? 내가 아니었어.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뭐라고? 너한테 돈을 주고 위험을 알려주고 약을 갖다 주고 그 모든 걸 한 사람이 지훈이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쉰 다음 말했어요. 강태현이었어. 민준아, 미안해. 20년 동안 얘기하지 못했어. 잠깐. 지훈아, 뭔 소리야? 태연이가. 그게 무슨.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아, 농담하는 거지. 태연이는 성우 무리였잖아. 나를 괴롭히던. 아니야. 태연이는 너를 괴롭힌 적이 없어. 지훈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내가 본 건 뭐야? 태연이가 성우 옆에서 나를 보던 그 눈빛들은, 나를 비웃던 그 표정들은? 민준아, 천천히 설명해 줄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지훈이가 소주를 한 잔 더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나? 내가 처음으로 성우한테 괴롭힘 당했던 날, 기억나지? 복도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그날 저녁 태연이가 나한테 찾아왔어. 태연이가? 응. 완전히 화가 나 있더라고. 성우가 너무 심하게 한다. 민준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태연이가 그런 말을? 하지만 태연이는 어쩔 수 없었어. 태연이 아버지가 성우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거든. 뭐라고? 성우 아버지가 중견건설회사 사장이었잖아. 태연이 아버지는 그 회사 직원이었어. 그것도 높지 않은 직책으로. 순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태연이가 성우한테 반항할 수 없었던 거구나. 맞아. 만약 태연이가 성우한테 대들면 성우가 아버지한테 말할 수도 있었고. 그럼 태연이의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태연이는 억지로 성우 무리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너를 직접 괴롭히지는 않았잖아. 항상 뒤에서만 서 있었어. 맞아요. 이제 생각해보니 태연이는 정말 직접적으로 저를 때리거나 괴롭힌 적이 없었어요. 항상 성우 뒤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죠. 그럼 내가 받았던 도움들은? 태연이가 자기 용돈으로 빵을 사서 내 책상에 놓고 간 거야. 나는 그냥 발견했다고 말해준 거고, 위험을 알려준 것도? 태연이가 멀리서 신호를 보내면 나한테 알려주라고 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거였지. 약은? 태연이가 직접 가져온 거야. 집에 있던 연고나 파스 같은 걸로. 모든 것이 뒤바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럼 왜 태연이가 직접 하지 않고 너를 통해서? 태연이가 너한테 직접 다가가면 성우가 의심할 수도 있었잖아. 그리고 태연이가 말하더라고. 자기는 그 무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응. 나는 그냥 중간 역할이었어.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 처음에는 말할 기회를 놓쳤어. 내가 너무 고마워하니까 말하기가 어려웠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힘들어졌어.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나도 내가 고마워하는 그 마음이 좋았어.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느껴져서. 지훈아, 정말 미안해, 민준아. 20년 동안 너를 속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 태연이가 저를 도와줬다고, 성우 무리에 억지로 끼어 있으면서도 뒤에서 몰래 저를 도와줬다고? 지훈아, 그럼 태연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나를 도와줬을까? 태연이가 그러더라고. 그냥 내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안쓰러웠던 것 같아. 그리고 태연이 말로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대. 자기가 그 무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를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던 거구나. 맞아. 하지만 직접 할 수는 없었으니까 나를 통해서. 저는 소주잔을 들어 한 번에 들이켰어요. 20년간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요. 아니, 거짓은 아니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미워했던 태연이가 사실은 저의 은인이었고, 제가 그렇게 고마워했던 지훈이는 그냥 중간 전달자였을 뿐이었던 거예요. 민준아, 화났지?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화났다기보다는 너무 충격적이야. 정말 그랬어요. 화가 나기보다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태연이는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줄 알까? 아니야.
태연이는 몰라. 내가 너한테 진실을 말했다는 것도, 내가 태연이 상황을 안다는 것도. 그 순간 저는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어요. 지훈아. 응? 태연이 딸 치료비. 내가 도와주고 싶어. 민준아, 20년 전에 받은 도움을 이제라도 갚고 싶어. 태연이한테. 지훈이와 헤어진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태연이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만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우선 태연이 연락처부터 구해야 했어요. 지훈이한테 물어보니 전화번호는 모르겠지만 일하는 건설 현장 위치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평일 오후 저는 그 건설 현장을 찾아갔어요. 현장 사무소에서 강태연이라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더니 직원분이 아, 태연이 형님요. 지금 작업 중인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멀리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노란색 안전모를 쓰고 회색 티셔츠에 작업용 멜빵 바지를 입고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강태연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태연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키는 여전히 컸지만 몸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스타마켓 탔고 이마와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져 있었죠. 거친 현장일로 다져진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고등학교 때의 그 불안하고 어두운 표정 대신 이제는 뭔가 묵직하고 진중한 남자의 눈빛이었거든요. 태연아. 너, 민준이? 태연이도 저를 알아봤어요. 찜한 표정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뭔가 경계하는 듯한. 민준아, 너 여기 왜? 태연아, 잠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할 얘기, 우리가? 태연이가 어색해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고등학교 때 저를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응, 중요한 얘기야. 카페라도 가서 얘기하자. 카페는 내가 이 꼴이라서. 태연이가 자신의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괜찮아.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결국 우리는 현장 근처 분식집에 앉게 됐어요. 태연이는 계속 어색해하면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태연아, 지훈이한테 들었어. 내 딸이 아프다면서. 순간 태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지훈이가 너한테 왜 그런 얘기를?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 민준아, 혹시 지훈이가 너한테 뭔가 부탁했냐? 그렇다면 미안하다.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 태연아. 저는 태연이 말을 끊고 천천히 말했어요. 지훈이가 나한테 부탁한 거 아니야. 그냥 다른 얘기를 들려줬어. 다른 얘기? 고등학교 때 얘기. 태연이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20여 년 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됐어. 뭐, 지훈이가 아니라 너였다면서. 그 순간 태연이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민준아. 그게 왜 그랬어? 왜 나를 도와줬어? 태연이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미안했어. 뭐가? 내가 그 무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를 괴롭히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미안했어. 그럼 왜 그 무리에 있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집 형편. 아버지가 성우 아버지 회사에 다니고 계셨어. 성우한테 찍히면 아버지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 태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괴롭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최소한이라도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 왜 직접 하지 않고 지훈이를 통해서? 내가 직접 다가가면 너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고 성우도 의심할 수 있었어. 그래서 지훈이한테 부탁했지.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연아,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 너 괴롭히는 걸 막지도 못했고.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나는 더 힘들었을 거야. 태연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축축해져 있었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했어. 20년 내내 미안했어. 이제 됐어. 이제 다 알았으니까.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뭐야? 내 딸 치료비야. 태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민준아, 이건 받을 수 없어. 나는 태연아, 20년 전에 내가 나를 도와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근데 내가 나한테 준 도움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태연이가 봉투를 보더니 손을 떨며 말했어요. 이 돈을 받을 수 없어. 별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3천만 원이야. 보태서 썼으면 좋겠어. 뭐, 3천만 원? 내 딸 치료비에 돈 많이 필요하잖아. 나도 애 아빠라 그 심정 이해해. 태연이가 완전히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민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야말로 고마워. 20년 늦었지만 그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 그 후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까지. 태연이는 정말 힘들게 살아왔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도 못 가고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 병에 걸려서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아, 나 정말 이 돈 어떻게 갚지? 갚을 생각하지 마. 너에게 진 빚을 내가 갚는 거야. 하지만 태연아, 내가 20년 전에 나한테 준 도움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어. 헤어지면서 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민준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정말 뿌듯해. 그때 내가 한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냈다니. 태연아, 내 딸도 꼭 낳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연락하며 지내자. 그래, 정말 고마워. 그렇게 20년 만에 진짜 진실을 알게 됐고 진짜 은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지훈이한테도 고마웠어요. 지훈이도 나름대로 어려운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지훈이 덕분에 태연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태연이 딸은 치료를 잘 받고 있고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태연이도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요. 가끔 세 명이 만나서 술도 마시고 옛날 얘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진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인생이란 정말 모르는 거구나 싶어요. 20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사실은 은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진짜 고마워해야 할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강태연에게 3천만 원을 줬던 거예요. 20년 늦었지만 진짜 은인에게 줄 수 있는 제 마음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태연이가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 고마움을 이제라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보시기 바라요.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